논어 8일편. 자아가 질문하였다. 사랑스러운 미소에 어여쁜 보조개, 아름다운 눈매에 그 선명한 눈동자. 선생님께서 본 바탕만으로 이미 문체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신지요? 첫째, 자아가 인용한 시는 시경 위풍에 수록된 석인이다. 시경의 주석서인 모시전에 따르면 석인은 바로 장강이라 설명한다. 위나라 제후에게 시집을 가는 제나라 제후의 딸 장강의 혼례 행차를 구경하면서 장강의 뛰어난 외모와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며 혼례 행차의 성대함을 노래하는 시이다. 둘째, 현의 뜻은 문의 외에도 더 넓은 뜻으로 문체 또는 광체가 있다. 개인적으로 현을 문의보다는 문체로 해석한다. 따라서 문체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신부의 모습과 혼례복, 그리고 혼례 행차에 격식 있는 화려함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현을 포함하여 모름지기 회사라는 것은 본 바탕이 먼저 뛰어난 다음에 해야 한다는 뜻이다. 순간 자아의 뇌리에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다면 얘는 나중 일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맞았다.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한다면 예를 따라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요즘 시리에 빠져있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건 바로 상이구나.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시에 대해 논할 수 있게 되었구나. 참고로 회사우소에서 회사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뜻하지만 공자는 여기에 추상적인 의미를 더했다고 생각하여 사물뿐만 아니라 언행에서도 품위 있고 격식 있게 꾸미는 일로 해석하였다. 시에서 교소천예와 미목반예는 나오지만 소위위원예는 나오지 않는다. 주자는 후대에 전해지지 않는 사라진 시의 한 구절이라 설명하였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소위위원예를 시의 한 구절로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소천예, 미목반예와 같이 석인의 시는 모두 사원절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위위원예는 오원절구이기 때문에 운율상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석인의 전체 시의 내용이다. 고귀하신 분 아름답게 머리를 치장하시고 비단 옷 위에 홑옷을 입으셨네. 제후의 따님, 위후의 아내, 동궁의 자매, 형우의 처제, 담공의 처형. 손은 부드러운 새싹 같고 살결은 윤기 나는 기름 같구나. 가냘픈 목은 추제 같고 하얀 치아는 박의 살과 씨와 같구나. 매미 같은 머릿결, 나방 같은 눈썹, 사랑스러운 미소의 어여쁜 보조개, 아름다운 눈매의 그 선명한 눈동자. 고귀하신 분, 그 자태도 너무나 훌륭하구나. 혼례마차가 도읍 밖으로 빠져나가네. 마차를 끄는 네 마리의 말은 장대하고 붉은 빛깔의 제갈도 멋지구나. 꽁의 깃털로 치장한 마차는 궁궐로 들어가네. 대부들은 일찍 퇴정하여 군주님이 힘들지 않게 하여라. 강하는 넓기도 넓으며 위에서 내려오는 강물은 힘차게 흘러가고 있네. 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잉어와 붕어가 그물에 잡혀 파닥거리고 갈대와 억새는 무수하게 우거져 있네. 시녀들은 곱디 곱고 수행원도 늠름하구나. 이상과 같이 전체 사원절구의 시에서 소위 위원예 같은 오원절구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전체 시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표현이 매우 순박하고 인물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그 어떠한 학식도 느껴지지 않는다. 반면에 소위위원회는 그 뜻이 비유적이면서도 매우 추상적이고 이 시의 정서에 비하면 그 수준도 매우 높게 느껴진다. 따라서 소위위원회는 시의 한 구절은 아니고
교소천예와 미목반예로부터 추상적인 의미를 도출한 구절이라 생각한다. 누가 소위위헌회라고 말했을까? 개인적으로는 소위위헌회를 말한 사람은 공자라 생각한다. 만약 자아가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듣고서 공자에게 그 뜻을 질문하였다면 매사에 신중한 공자는 대답을 하기 전에 그런 말을 누가 했느냐? 이렇게 자아에게 질문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소위위헌회를 듣고 바로 회사우소라 답하였다. 공자가 소위위헌회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여기에 추상적인 의미를 더 부여하여 자아에게 설명하였다. 소위위헌회를 전통적으로 흰 비단 위의 무늬를 더 하얀내로 해석한다. 공자가 살던 시대에는 당연히 종이가 없던 시대이므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흰 비단이 필요했다. 한나라 시대의 유학자는 물론이고 남송 시대의 유학자들까지도 공자가 비유적 표현으로 말한 현과 회사를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회화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위를 흰 비단으로 해석한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여기에는 한나라 시대에 쓰여진 동관의 고공기에서 나오는 회화지사후 소공의 구절을 인용한 주자의 해석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본 바탕만으로 이미 문체를 이루고 있구나로 해석한다. 장강의 타고난 미모 덕분에 화려하게 화장하고 치장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는 의미이다. 즉, 소위위헌회는 본 바탕이 훌륭해야 함을 강조하는 뜻으로 생각한다. 회사우소에서 회사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뜻하지만 공자는 여기에 추상적인 의미를 더하여 사물뿐만 아니라 언행에서도 품위 있고 격식 있게 꾸미는 일이 있다면 그보다 먼저 본 바탕이 훌륭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뜻으로 자아에게 회사우소라 알려준 것이라 생각한다. 명석한 자아는 과거 스승의 가르침이 떠올라 먼저 중정인의를 함양하고 함양한 중정인의를 바탕으로 예를 수행해야 함을 바로 이해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음은 공자의 시정에 관한 어록들이다. 300여 편의 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무사, 즉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이다. 산 앵두나무 꽃이 바람에 펄럭이네. 어찌 그대를 그리워하지 않으리요. 하지만 그대가 있는 곳이 너무나도 멀리 있네. 공자께서 이 시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진실로 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다. 어찌 거리가 먼 것을 탓할 수 있겠는가? 주자는 이 시를 일시라 하여 시경에 수록되지 않은 사라진 시라 설명하였다. 그러나 주자의 견해를 따르다 보면 위정 2장과 잔 30장은 서로 상충하게 된다. 따라서 서로 상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를 시경과는 무관한, 즉 시경 이후에 만들어진 시라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공자는 어린 학생들에게 시 공부의 유익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어린 학생들이 어찌하여 시를 공부하지 않는가? 시를 배우면 사물에 흥미가 생기고 사물을 잘 관찰할 수도 있으며 벗들과 잘 어울릴 수도 있고 불의를 보거나 들으면 이를 미워할 수도 있다. 가까이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멀리로는 임금님을 섬기며 새와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게 된다. 장성한 제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주의와 충고를 하셨다. 시 300여 편을 외운다 해도 정사를 맡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외교 사신으로 나가 제대로 외교를 담당하지 못한다면 비록 시를 많이 외운다 한들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적지육은 불여제하지 망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동이족과 북방 민족에도 뛰어난 군주가 있으니 지금 우리의 제하지망과 같지 않구나. 이적지육은 불여제하지망은 세 나라의 정치 상황을 비교한 문장이다. 동이족은 당연히 단군 조선이라 생각한다.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당시 주나라에 비해서 단군 조선의 정치 구조가 안정적임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만약 단군 조선의 정치 구조가 주나라에 비하여 낙후되었거나 또는 주나라의 정치 혼란처럼 제후나 대부들이 주군을 시해하거나 난을 일으켰다면 공자는 동이족을 주나라의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군주 국가에서 군주가 뛰어나지 않으면 안정적인 정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군주를 뛰어난 군주로 의역하였다. 좀 더 자세한 해석은 공자가 높게 평가한 단군 조선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중의 기는 작았구나. 어떤 사람이 말했다. 관중이 검소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관중은 시급이 셋이나 있었고 관사도 겸직시키지 않았으니 어찌 검소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관중은 예를 알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병풍으로 문을 가리는 법은 군주만이 할 수 있는데 관중도 병풍으로 문을 가렸다. 두 나라 군주의 연회 시 술잔을 올려놓는 자리를 둘 수 있는 것은 군주만이 가능한데 관중도 술잔을 놓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런데도 관중이 예를 안다고 말하다면 누가 예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삼기에 관한 해석으로 세체의 집 또는 세 명의 부인 등 여러 해석들이 존재한다. 삼기를 직역하면 돌아갈 수 있는 세 곳이라는 의미인데 재상이나 대부들이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정계를 은퇴하면 돌아갈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여 시급으로 해석하였다. 환공을 보필하여 제나라의 기여한 관중의 뛰어난 공적을 생각하면 세체의 집이나 세 명의 부인들은 아닐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거나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것은 여타의 재상이나 대부들에게도 해당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대로부터 국가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면 그에 상응하여 군주는 신하에게 시급을 하사하였다. 관중이 시급을 받았다는 단서가 헌문편에 나온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중은 백시의 병업 300호를 빼앗았지만 백시는 거친 밥을 먹으면서도 평생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공자께서는 관중이 백시의 병업 300호를 빼앗았다고 말했지만 관중은 백시의 병업을 몰수하여 제환공에게 바치고 제환공은 이를 시급으로 다시 관중에게 하사한 것으로 해석한다. 정상적인 군주 국가에서 신하가 직접 시급을 몰수하여 자기 것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관사불섭에서 관사는 관청의 행정사무를 뜻하고 불섭은 겸직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즉 관직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국고를 낭비했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공자께서는 나라의 살림을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자께서 바라보시기에 관중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관사불섭이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였다. 자로가 말하였다. 환공이 공자 규를 죽였을 때 소홀은 따라 죽고 관중은 죽지 않았습니다. 관중을 인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환공이 9번 제후들을 규합할 때 병거들을 쓰지 않은 것은 관중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만하면 이날이라. 그만큼이라도 한다면 이날이라. 춘추자 시전에 다음의 기록이 나온다. 제나라 환공과 노나라 장공이 회담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노나라 장수 조말이 단검으로 환공을 위협하며 말했다. 노나라에서 빼앗아간 영토를 돌려주십시오. 생명의 위협을 느낀 환공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 환공은 수치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군대를 이끌고 가서 노나라에게 보복을 하려 하였다. 이에 관중이 간언하였다. 신의는 진실로 국가의 보배입니다. 지금 천하의 제후들이 주군의 신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후들로부터 신의를 잃으면 주군께서는 절대로 패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관중의 충언을 듣고
환공은 약속한 대로 노나라에게 영토를 돌려주었다. 자공이 말하였다. 관중은 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환공이 공자 규를 죽였을 때 따라 죽지도 않고 오히려 환공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중의 노력으로 환공은 여러 제후들의 패자가 되었고 그 결과 어지러운 천하가 바로 잡혔다. 지금의 백성들도 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니 만약 관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며 살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관중의 신의를 필부들의 사소한 약속과 같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도랑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와 어찌 같다 할 수 있겠는가? 전통적으로 오기 피발 좌임이에 관한 해석은 우리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다. 원문에도 없는 오랑캐가 포함된 것은 주자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자는 이를 이적의 풍속이라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해석한다. 공자가 말한 문맥을 살펴보면 환공을 보필한 관중의 공적으로 어지러운 천하가 바로 세워져 주나라의 법도와 예법이 보존되었고 따라서 지금의 백성들은 주나라 예법에 따라 결발과 우임을 하며 살고 있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공자의 본뜻은 천하가 혼란하고 주나라 예법이 사라졌다면 어찌 지금의 백성들이 관례와 복식을 갖출 수 있었겠느냐? 춘추 좌시전 기록에 따르면 북방민족 산용이 연나라를 공격할 때 환공이 군대를 이끌고 출병하여 연나라를 구원하였고 그 결과 패자로서의 위엄을 보인 적이 있었다고 기록한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여 만약 관중이 없었더라면 주나라가 이민족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이로 인해 백성들이 피발과 좌임을 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는 해석은 지나치게 과하다 생각한다. 따라서 주자의 주석에 따라 굳이 원문에도 없는 오랑캐를 포함시켜 이 문장을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필부들의 사소한 약속에 관한 설화로 미생지신이 있는데 바로 장자의 도척편에 나온다. 미생이란 사람이 한 여인을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비가 내려 강물이 차오르고 있었지만 미생은 떠나지 않고 여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기다렸다. 여인은 끝까지 오지 않았고 미생은 불어난 강물에 빠져 다리 기둥을 붙잡은 채 죽고 말았다. 장자의 도척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미 약 200년 전에 공자도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조금은 놀랍기도 하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